공부하는 학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제 무브먼트가 중요할까? 첫 번째 이제 얘기거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무브먼트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오늘 이제 메인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임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브먼트,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연차 선생님들 특히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진짜 물리치료사들한테 중요한 학회는 어떤 학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시작의 기원은 이제 약 25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25년 전 2000년 2000년입니다. 날짜를 봤을 때 2000년도 전에 봤을 때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비전 스테이트 2020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리치료의 앞날이 밝으려면 2020년 됐을 때 물리치료의 앞날이 밝으려면 물리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행위들을 물리치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해서 어떻게 해야 미래가 밝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2020을 2000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비전 2020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 성명서를 발표 2000년대에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주 내용을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사들, 미국 물리치료사 보조가 있죠. 필카설프 어시스턴트는 EBP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즉,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미래가 밝으려고 하면 2020년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해라. 즉,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프랙티스, 치료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에비던스에 입각해서 에비던스에 기초해서 치료에 접근을 하라. 그러면 물리치료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2020년에 이 얘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됐으면, 그러니까 2000년도에 발표를 비전 스테이트먼트 2020을 발표를 했으면 얘가 이렇게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2013년도에 바꿔요. 2013년도에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뉴 비전 스테이트먼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기다렸다가 2020년이 되고 나면 새로운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2020년이 되기 전에 2000년에 발표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2013년에 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움직임과 관련된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 다양성. 그래서 여기 보면 물리치료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 중에서 다양한 움직임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물리치료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즉 2000년도에서는 EBP를 가지고 제시를 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무브먼트로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WCPT에서 세계물리치료연맹으로 들어가서 보면 WCPT에서도 보시게 되면 물리치료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리치료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문장마다 보면 무브먼트와 관련된 나온 거가 보입니다. 최대한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기능적 능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련된 환경,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건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움직임의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QL,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임에 대한 잠재력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WCPT에서 제시하는 물리치료의 정의에 들어가 보면 무브먼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물리치료의 중심은 이제 핵심적인 정체성은 무브먼트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학자 찰리 셰르만은 2014년에 이에 근거해서 2014년에 투고를 합니다. 기고를 합니다. 연설문은. 그래서 논문의 연설문은 반점이죠. 이 찰리 셰르만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움직임 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우리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찰리 셰르만은 얼마 전에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무브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브먼트와 관련된 것은 물리치료사의 핵심 분야와 물리치료사를 알 수 있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 학회 관련된 종결학회든 물리치료와 관련된 어떤 학회를 가도 지금은 다 움직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바스를 가도 그렇고요. 어느 학회를 가도 다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쟁점 내용이 됩니다. 그만큼 움직임과 관련된 거는 물리치료사의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피지컬 세라피 프랙티스에서 실기 지침서라고 합니다. 이 실기 지침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움직임 무브먼트 시스템은
핵심적인 거,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최적의 움직임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시스템은 신경계통, 이런 다양한 해부학적 계통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생소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호르몬이나 이런 걸 같은 경우 이제 랩해서 피 검사해가지고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것도 같이 운동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연구 결과가 물리치료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쪽은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주로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근골계나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통,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심호흡제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연결하는 구성 성분들은 다양한 계통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회에서 있어서 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움직임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각각 개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시스템을 라이프 스판 전체를 통해서 이거는 소아든 아니면 노인이든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 움직임 시스템은 코어 오브 피지컬 세라피스트 코어 말 많이 들었죠? 코어 머슬 중요하단 머슬이죠. 똑같죠.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사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게 움직임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움직임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앞에 나왔던 심혈관계, 호흡계, 내분비계, 피부계통, 신경계, 근골계 얘네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인체를 신체 바디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좀 보시고 옛날 영상이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 형아 고기 빨리 피해. 우린 분명히 먹혔었지. 아유 야 이게 무슨 교화냐. 이거 재밌는데 한번 더 하자. 그래 우리 잡아먹으라고. 나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한 뼈만 남았답니다. 또 먹어봐. 싫어 과식하면 배 아파. 이걸 왜 틀어놨냐면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얘기하면 포식하면 배 아프다고 그랬죠. 우리도 포식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움직임을 다 얘기 못하고 앙상한 뼈만 있는 키워드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의 키워드 몇 개를 알려드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과 관련돼서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움직임은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 컨트롤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움직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작용되는가의 능력을 정의하는 게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움직임에 있어서 이 움직임은 어떻게 작동될까를 설명하는 게 움직임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움직임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책에 모터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PNF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모터 컨트롤 내용을 배웁니다. PNF 철학에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비리티, 스킬.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연번이 있는 거 보지만 이 레퍼런스는 1967년, 1982년 레퍼런스가 되죠. 근데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셔메이쿡 책도 6판에 나와 있는 2022년입니다. 이 셔메이쿡 울라콧의 모터 컨트롤 책은요. 물리치료사들이 운동 조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는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필수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움직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타임 모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임 모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선생님들한테 보였던 모터 컨트롤 4단계 이 내용도 뒤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 모델은 구성되고 있는 거는 T, I, D 해서 말 그대로 이 세 개의 합이 움직임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닥터 샤르만이 얘기했던 움직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었죠. 심폐호흡계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네들이 조절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인디비주얼은 환자예요. 근데 환자한테 어떤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를 주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타임 모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글자 3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태스크 과제라고 하고요.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라고 하고요. 인바이러먼트는 환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아는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 지나게 되면 이거를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실리테이션이 뭐예요? 물어봐요. 아니면 코디네이션이 뭐예요? 얼라이먼트가 뭐예요? 페인이 뭐예요? 임페어먼트가 뭐예요? 액티비티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파실리테이션은 촉진이고요. 코디네이션 협응성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애는 영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한국말이지 결국은 같은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는 영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영어를 한국말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즉 파실리테이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촉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어 용어로 알고 있는 거지 파실리테이션이 뜻하는 의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인디비주얼과 인바이러먼트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태스크에는요. 모빌리티, 포스처 컨트롤, 어퍼 익스트리미티가 있고요. 인디비주얼에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인바이러먼트는 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임 모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즉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수행하는 과제 수행 능력이고요. 인디비주얼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신경계와 뉴로머스클 가죠. 그러니까 신경계와 근육계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할 거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제 또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위 바깥의 환경에 거기서 어떠한 감각 정보를 받고 나는 움직임을 행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태스크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하나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바이러먼트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3개의 합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태스크, 인바이러먼트를 보면 인디비주얼에 해당되는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자 개인의 능력인데 우리가 보는 환자들 개인의 능력은 센서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퍼셉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그니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액션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센서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옆에 있는 것처럼 페리퍼럴 리셉터의 문제예요. 감각 수용기 문제예요. 감각 수용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센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PNF 레벨 들으신 분들은 모터러닝 12가지 원리 중에 퍼셉션 to 액션 들어봤을 거고요. 액션 to 퍼셉션을 들어봤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감각이 들어오는 거랑 그 감각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1도, 2도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센서리 콜텍스에서 그거를 지각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지는 건 아는데 이게 무슨 상황,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지각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느낌 받은 이 센서리 콜텍스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서플리멘터리 콜텍스나 센서리 콜텍스나 얘네들이 해석하는 과정을 갖춥니다. 해석하는 과정은 뭐냐? 코그니션이에요. 코그니션. 즉 우리 흔히 말해서 코그니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치매 환자, 치매 분들 있잖아요. 그럼 소리를 내면 뭐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들리죠. 청각 수용기는 오케이. 센서리 콜텍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오케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해석을 못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인지가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들어요. 그럼 영어로 들으면 선생님들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페리퍼럴 리셉터는 오케이야. 오디토리 리셉터가 멀쩡하기 때문에 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센서리 콜텍스에서 무슨 단어인지를 지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해석을 해서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코그니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브레인에서 베이잘 갱글리아나 그다음에 세레벨룸 얘네들이 서로 코워크를 해서 통합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잡으면 모터 쪽 있는 대표적으로 피라미드를 따라가고 주체 외로계, 주체 로계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내려보내고요. 내려보내면 마지막에 수행하는 거는 근육이죠. 이렇게 됩니다. PNF에서 N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너브와 머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페리퍼럴 리셉터와 관련된 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PNF에 P에 들어가요. P는 뭐예요? 프로프리오셉터예요. 프로프리오셉터는 뭘까요? 정의가 보유수용기라고 번역을 하죠.
프로프리오셉터가 고유수용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번역을 한 거지 고유수용기의 의미는 아니에요. 고유수용기라고 한 건 용어예요. 프로프리오셉터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과 위치와 관련된 감각 수용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페리퍼럴 리셉터들은 뭐냐?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 수용기들에 해당되고요. 프로프리오셉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감각신경원을 통해서 쭉 근육까지 내려오는 엑스큐션 전까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감각신경원, 내려오는 운동신경원, 얘네들은 너브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머슬로 아웃풋이 되는 얘는 머슬이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P, T, N 이렇게 되죠. 그리고 PNF에서 얘기하는 F는 뭐예요? F는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 센서리 리셉터나 페리퍼럴 리셉터나 센서리 콜텍스에 영향의 문제가 있거나 해석하는 문제가 있거나 플랜의 문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센서리 콜텍스나 아니면 여기 플랜을 짜는 플랜보다 액티베이션을 내려주는 이쪽 콜텍스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스트로크 환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육으로 익스큐션해서 내려보내는 신경노에 운동신경노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래닝을 짜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환자는 세레벨룸이나 베이지얼 갱글리아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환자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센싱 감각 리셉터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perception to action PAT라고 하고요. action to percep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cognition은 연속 손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해지면서 주로 어떠한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 레벨의 association area, sensory association area, motor association area가 되는 거고요. 플래닝을 짜는 거 아까 얘기했던 베이지얼 갱글리아나 세레벨룸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하는데 문제가 되는 뭐 파킨슨이나 아탁시아가 되겠죠. 엑스큐션은 모터 뉴론과 머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주체 외로계가 될 거고 얘는 머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페리퍼럴 리셉터는 P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게 다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PNF에서는 이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P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자극할 거고 이 N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스페셜하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과제를 내주고 태스크를 줘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태스크 가면 다시 조금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인디비주얼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임 모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태스크, 인디비주얼, 무브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세 개가 합쳐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인디비주얼이 뭐냐?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거지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을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PNF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태스크예요.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과제라고 번역을 하죠. 과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셔메이 쿡은 이 과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모빌리티, 포스처 컨트롤, 어퍼모터 펑션입니다. 말 그대로 어퍼모터 펑션은 상지의 의미 있는 과제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빌리티는 아마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모빌리티가 여기서 뭐냐 그러면 가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동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빌리티는 보행과 관련된 움직임, 이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행과 관련된 과제 수행을 할 거냐 아니면 상지와 관련된 과제 수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로 나눠질 거고요. 오늘은 이 내용은 얘기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 여기 있는 포스처 컨트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처 컨트롤은 아까 나왔던 모터 컨트롤 스테이지 내용과 좀 다르고 선생님들이 배웠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와 상지 기능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오프라인 뒷담회 때도 게이트 했었고 상지와 관련된 것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다른 뒷담회에서 나왔을 거고요. 오늘 이 포스처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 나온 책인데 이 21년 3판으로 나온 책인데 왜 이 책의 이제 문헌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 모빌리티 스킬 이것도 이 책의 저자가 백스코라는 사람이 2판에서 그걸 제시했어요. 근데 3판이 나오면서 이 백스코는 이 용어를 바꿉니다. 스태틱 포스처 컨트롤,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 트랜지셔널 모빌리티 스킬. 그래서 2022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 강사 모임에서 이 내용이 디스커션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 모빌리티 스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올드한 용어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잘못된 자세나 어떤 흐트러진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얼라이먼트를 맞춥니다.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그리고 스태틱 포스처 컨트롤을 하고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을 한 후에 트랜지셔널 모빌리티를 한 후 이게 스킬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 모빌리티 스킬하고 마지막 스킬은 똑같은데 그 앞에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달라요. 그래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내용 자체는 같은데 용어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용어를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겁니다. 얼라이먼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얼라이먼트를 정렬이라고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 용어야. 똑같은 말이에요. 정렬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이 서로 평행하게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얼라이먼트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약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개, 세 개, 두 개 이상이라 했죠.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이상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할 때 있어서 움직임과 관련된 거는 바디 분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뼈가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들을 필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랑 평행해야 되냐 이거야. 누구랑? 그러면 이 뼈나 분절이 가지고 있는 체중심 얘네들이 서로 평행해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야 되는 얘네들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적절한 위치는 어느 기준이냐? 중력 중심선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중력 중심선이란 얘기는 중력 중심점이 떨어지는 라인에 체중심이 걸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두 개, 세 개 분절로 연결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체중심하고 무게중심이 중요하냐? 그러면 무게중심의 정의도 알아야 돼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 무게중심의 정의는 모든 방향에서의 힘의 합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무게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절이 가지고 있는 물체 중심점들이 중력 중심점이 떨어지는 라인에다가 서로 적절하게 두 개 이상이니까 모든 분절이겠죠. 모든 분절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체 움직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맞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얼라이먼트 위치를 맞춰 놓으면 BOS와 COM이 변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스태틱한 포스처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태틱 포스처 컨트롤의 정의는 BOS는 고정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COM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즉 바디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스태틱한 포스처 컨트롤이에요. 옛날 구호 용어로 얘기했을 때 스테빌리티에 해당됩니다.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은요.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OS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요. COM은 BOS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디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게 컨트롤드 모빌리티 용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은 BOS가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트랜지셔널 모빌리티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 트랜지셔널 모빌리티 보면 BOS와 COM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 부용어에서 얘기하는 컨트롤 모빌리티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모빌리티가 트랜지셔널 모빌리티와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 모빌리티로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로 바뀌어서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숙련된 협응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상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뒷담화하면서 상지는 상지와 관련된 내용, 게이트는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포스처 컨트롤은 시팅이든 스탠딩이든 뭐 사이드라인이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포스처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숙련된 움직임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 자세에서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얼라이먼트를 맞춘 후에 그 자세에 해당하는 스태틱한 포스처 컨트롤 그게 되면 BOS는 바뀌지 않고 COM만 바뀌는 다이나믹 포스처 컨트롤 그리고 BOS와 COG가 같이 바뀌는 트랜지셔널 모빌리티를 훈련을 하면서 듀얼 태스크나 멀티태스크 이중과제나 아니면 인지과제 이런 것들을 주면서 숙련된 움직임을 유도하면 더 고급의 퀄리티 있는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태스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디비주얼하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는 환경인데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규칙적일 수가 있고요. regulatory. 비규칙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환경이나 이 부분들 저희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집담회를 한다 규칙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집담회를 한 번은 A 장소, 다음번엔 B 장소, 장소가 바뀌어요. 비규칙적이에요. 뭐 오프라인 집담회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한다 그러면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가 하도 오프라인을 비슷한 곳에서 계속 하니까 장소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전 장소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절하기가 힘들겠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리치료사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조정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환경 조절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제는 인디비주얼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고요. 태스크는 그 환자가 수행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야. 일상생활에서. 근데 인바이러먼트는 이 개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이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환경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많이 보시죠. 스트로크 환자가 C2 스탠드를 해요. 스트로크 환자가 C2 스탠드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인디비주얼이 될 거고요. 이 C2 스탠드는 뭐가 돼요?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2 스탠드 태스크인데 환경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버스가 됩니다. 환경은. 버스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같은 스트로크 환자라도 C2 스탠드를 치료실에서 C2 스탠드 하느냐, 버스 안에서 C2 스탠드 하느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버스가 더 어렵죠. 근데 이 버스도요. 버스가 이렇게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거랑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또 다른 환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거랑 버스가 움직이는 거랑 또 빠르게 움직이는 거랑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버스가 움직이는 거는 비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얘를 두 개로 확실하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두 개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의 움직임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요구할 때 규칙적인 거냐 비규칙적인 거냐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와 비규칙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 입장에서는 움직임 조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 환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움직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비규칙적인 움직임 조절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규칙적 움직임 요구 환경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제가 용어를 계속 규칙적이다, 비규칙적이다라는 용어를 썼지만 얘는 다른 용어들하고 상용해서 같이 사용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닫힌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안정적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즈 체인이 될 수 있어요. 비규칙적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거와 반대가 됩니다. 열린 환경이 될 거고요. 움직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랜덤하게 되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오픈 체인이 돼요. 대표적으로 아까 버스가 정차돼 있으면 스테이블이고요. 버스가 움직이면 무빙이에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스탠딩으로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으면 바닥면에 딱딱한 바닥면이 있다. 스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에 토그를 넣죠. 불안정한 움직임 면이 돼요. 환자가 서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럼 뭐야? 눈을 뜨니까 뭐가 가능해요? 내 앞에 이루어지는 환경들이 예측 가능하겠죠? 눈 뜨고 있으면.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무슨 상황이 이룰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앞으로 걸어요. 그럼 앞에서 뭐가 오는지 알 수 있죠? 예측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뒤로 걸어요. 왜요? 뒤에서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린 환경인가 닫힌 환경인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벨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베이직만 딱 들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PNF 맨 처음 공부할 때 베이직만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임상 가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상지 패턴 배우고 나서
베이직 때는 그걸 하죠. 손목 올리고 주먹 쥐고 손목 올리고 발목 올리고 한다고요. 이걸 스트로크 환자한테 가서 손목 올리고 주먹 쥐고 손목 올리고 주먹 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베이직에서 패턴 배우고 나서 PNF 패턴을 10시간이나 배웠는데 이걸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상디 패턴을 수파인에서 상디 패턴을 교육생 파트너들랑 할 때 손목 올리고 손목 내리세요. 이거는 열린 환경이에요. 자유도, DOF는 자유도예요. 자유도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열린 환경이기 때문에. 왜요? 디스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계 환자, 뇌졸중 환자는요. 뇌졸중 환자 상디 치료할 때는 무조건 크로즈 체인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크로즈 체인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오픈 체인으로 배우고 자유도가 많은 상지 훈련을 배운 거를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트로크 환자 상지는요. 무조건 크로즈 체인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친 사슬에서 자유도가 떨어지는 환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임 예측이 줄어듭니다. 즉 디스탈 파트를 고정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가지수는 줄어들어요. 자유도가 줄기 때문에. 크로즈 체인이니까. 그리고 디스탈 파트가 고정되지 않으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경로가 다양한 경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두 개가 상반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패턴을 그렇게 배우느냐? 오픈 체인으로 선생님들한테 다른 바디 메카닉이나 다른 PNF에 있는 원리들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신경계 문제 있는 스트로크 환자들은 움직임 조절 능력이 정상이라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실제 현장에서 PNF 베이직 때 상지 패턴을 배우고 넘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는 부분은요. 이 내용들 규칙적인 건가 비규칙적인 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치료의 방향성은 규칙적인 부분에서 비규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 운동하러 많이 가죠. 헬스장 가서 움직임 가서 아령 들고 이렇게 팔을 들었다 냈다 하죠. 이거는 뭐예요? 열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많으니까 초보자들은 사실은 그걸 하면서 다른 부위에서 컴펜세이션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기계가 세팅되어 있는 데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 고정된 데서 어느 정도 크로즈 체인을 하죠. 그러면 컴펜세이션을 할 확률이 줄어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도 컴펜세이션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오픈 체인이고 오픈 체인 엑서사이즈나 오픈 체인 동작을 유도하면 컴펜세이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용어들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치료할 때의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이제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의 실습 나간 학생들 실습 나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저한테는 이 친구죠. 선생님들한테는 이분이겠지만 45살 된 CP예요. CP 45년 차예요. 그래서 시트 스탠드 훈련하거나 스쿼트 훈련 시키는데 그냥 벽에다 기대고 시켜요. 그러면 무릎이 모아지는 걸 컨트롤하기 훨씬 더 쉬워요. 벽을 기대지 않고 하게 되면 몸통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이 환자들 다 벽에다 해가지고 스탠딩해서 얼라이먼트 맞추고 포스처 컨트롤을 시켜요. 벽은 그냥 이 한가운데 여기는 학생인데 이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360도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벽에 있으면 환자가 뒤로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닫힌 환경이 됩니다. 닫힌 환경이 되고요. 환자의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닫힌 환경과 오픈 키네틱 체인 OKC 그다음에 CKC의 장단점을 보면요. OKC는 자유도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감각 인풋이 그냥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각 인풋이 떨어져요. 근데 CKC는요. 자유도가 떨어지고요. 움직임 자유도. 감각 인풋이 늘어나요. 대표적으로 손을 바닥에 대게 되면 손바닥으로 들어오는 감각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몸무게가 걸리니까 관절에 걸리는 어프록시메이션, 조인트 리셉터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오시면요, 이제 임상에서